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꽃집을 하고 있는 플로리스트예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사히 행복한 길로 돌아선 여자 사람이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래전부터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30대가 들어설 무렵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마침 남자친구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던 터라 결혼 이야기가 빨리 오가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도 찬성을 했어요. 어려서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넉넉한 가정 형편으로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생각했고, 남자친구에게 절대로 뒤처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없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 역시 남자친구를 정말 아끼고 아꼈어요. 그래서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래, 상민이라면 내가 두 팔 벌려 환영이지. 너네 둘이 오래 만났던 것만큼 얼마나 서로에게 신뢰가 깊겠어. 안 그러니? 오래 만났다고 하더라도 상민 씨 부모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어서 조금 긴장돼. 외동아들이니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 그래도 상민 씨가 본인 부모님은 엄청 자유로운 분들이라고 하도 말을 해줘서 그나마 좀 안심이지만 말이야. 상민이 보면 부모님도 보이는 거지. 얼마나 자유롭고 인격이 훌륭하겠어. 밉보이지 말고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되렴. 사실 뭐 아빠가 없다는 게 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이런 걸 마음에 걸려 하실 수 있는 거거든. 엄마가 참 죄스럽다. 뭐가 죄스러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고 엄마 탓이 아닌데. 그리고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잖아. 진짜 부족함 없이 컸어. 연애를 오래 해서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를 매우 좋아했어요. 저 역시 남자친구에게 믿음이 굉장했던 터라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처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꽃집을 운영하기도 하니 어머님이 좋아하는 색상에 맞춰 예쁘게 꽃을 만들어서 간 자리에서 예비시모는 코웃음을 쳤어요. 돈 쓰기 싫어서 네가 만들어 온 거니? 조합하고는 프리지어랑 안개꽃은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조합이야. 아, 꽃 취향까지 세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앞으로는 프리지어랑 안개꽃은 잘 기억해뒀다가 어머님한텐 안 쓸게요. 너희 엄마가 뭐 사업하시고 넌 꽃집 한다고? 돈은 좀 만지니? 내 친구 딸도 돌고 돌아 할 거 없어서 플로리스트 한다고 하던데. 이게 시집가기 좋은 직업 같아 보여도 막상 할 거 없는 애들이 하는 직업인 것 같아 내가 마음이 좀 쓰이거든.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성인은 조경과 나와서 진짜 식물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넌 가만히 있어. 요즘 사업이라고 해도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상 파헤쳐 보면 뭐 별거 없는 집도 많더라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지? 상민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뭐 반대할 생각은 없다만 사실 의사니 변호사니 선자리가 많이 들어와. 아, 그런 말을 뭐하러 해? 성이 기분 안 좋아지게. 성이야, 그냥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좋은 말만 걸러 들어. 뭐, 어머님 입장에서 제가 많이 빠져 보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전 제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고, 저희 엄마 또한 사업하시면서 그냥 그런 대로 잘 사시거든요. 어머님은 전문직 며느리를 원하시나 본데, 그럼 어쩔 수 없죠. 애초에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작정한 예비 시모와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맞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비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어이없어하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어이구, 무슨 수억 원대 자산가라도 되는 양 말한다. 요즘에 자기 개성 살려 일하는 게 좋다곤 하지만 그래도 전문직에 비빌 수 있니? 얘 아빠도 변호사고 지금 로펌 하나 운영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런 거 말도 못하겠어? 네가 빠지는 결혼이니 이런 얘기는 좀 들을 줄도 알아야지. 너 벌써부터 발끈하면 이 결혼 못한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각오한 거 아니니? 솔직히 너 아버지도 없다며. 결혼식 하면 네 엄마 옆자리에 아무도 없이 홀로 떨렁 있을 텐데 그 꼴도 보기 그렇고 말이야. 아니요, 각오 안 했죠. 그저 예비 시어른들께 사랑받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줄 알았지 이렇게 비교당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건 제 아픔이기도 해요. 말씀 조심해 주세요. 솔직히 가는데 순서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빨리 사고로 돌아가실 줄도 몰랐던 거고, 근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다니 저도 오늘 여러 번 충격받네요. 되바라진 것. 그러니 순진한 우리 아들을 꼬드겼나 보구나. 정도도 마음에 안 들면 이 결혼 파투네. 그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겠네요. 정말 제가 굳이 왜 이런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기호에 맞는 며느님 찾으세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했으나 절 존중하지 않는 어른 앞에서는 예의를 차리고 싶지 않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자 남자친구는 절 따라오며 사정사정을 하였어요. 사실 남자친구만 보면 정말 하고 싶은 결혼이었지만 앞날이 그려지는 결혼에 주저하게 되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는 자신감 넘치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심했지? 아빠랑 결혼할 때 엄마도 반대를 많이 당했었대. 원래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본인이 당한 거 그대로 돌려주는. 집에 가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그래도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가면 내가 좀 당황스럽잖아. 어차피 더 얘기 나눠봤자 나만 질타하실 건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있어야 돼? 자기 변호사에 뭐 집안 대단한 거 알겠어. 그래도 이렇게 상대방 집을 무시하면서 말씀하셔도 되는 건진 잘 모르겠다. 사실 어른이라 참았어야 맞는 건데 미안해. 근데 이런 결혼 나 도저히 못해. 우리 엄마 아시면 정말 당황하실 거고 나 역시 이런 결혼 절대 하고 싶지 않거든. 너희 어머니 귀에 안 들어가게 할게. 그리고 내가 오늘 엄마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켜서 너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솔직히 이런 일로 헤어질 거는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만 믿어줘. 앞으로 그랬던 것처럼.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설득하며 무조건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전 걸리는 게 예비 시모였기에 결혼을 고려해 보게 되었지만 본인의 엄마를 설득하는 남자친구를 보곤 믿을 만하다 싶어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비 시모도 남자친구에게 얼마나 닥달을 당했는지 두 번째 만남에선 조금 점잖게 저를 대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해나가게 되었어요. 예단 목록이다. 뭐 요즘엔 이런 거 안 한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난 우리 외동아들한테 기대가 컸거든. 이런 건 네가 이해해 줄 수 있지? 내가 자식이 또 누가 있겠어. 우리 상민이 하나인데 이 정도는 네가 해와야 하는 거야.
너 결혼하면 의뢰 변호사 사무소리 들을 텐데 다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목록 지켜줬으면 좋겠어. 상민이가 나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뭐 별말은 안 할 거다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이 정도고 너한테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난 이만 갈 테니 계산하고 나와라. 이걸 다요? 상민 씨랑 뭐든 반반하기로 약속했고,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제가 준비하기엔 엄청난 예단 목록이네요. 뭐 일단 어머님 뜻 잘 받았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비 시모는 그런 제가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쳐다보곤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단 목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예단에 신혼집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안에 혼수까지 싹 다 제가 준비해오는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본인 아들은 그저 몸만 보내겠다는 심산이었죠. 워낙에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했고 엄마에게 어려서부터 받은 것들이 많아 결혼은 무조건적으로 제 힘으로 진행하고 싶었지만 목록 자체가 제 힘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있니? 점점 살이 빠지네. 결혼 얘기는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언제쯤 상견례 괜찮다고 하시니? 뭐 결혼 얘기는 잘 돼가고 있는데 그게 어머님이 좀 아무래도 외동아들이고 하니 바라시는 게 크더라고. 뭔데? 엄마한테 얘기해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들 그렇게 변호사 만들기 힘들었을 텐데 예단 목록 받았구나? 제 얼굴만 봐도 모든 걸 꿰뚫어보는 엄마였기 때문에 모든 걸 실토하였고 엄마는 그 예단 목록에 잠시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준비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집마저 구해주신다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에이, 됐어. 신혼집은 나랑 상민 씨랑 있는 돈에서 해결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대출도 잘 돼 있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하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이런 모습 보여버렸네.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지금 받은 것도 충분해. 그래도 결혼의 첫 발을 내딛는 건데 난 우리 딸이 처음부터 밉보이는 거 싫다. 사실 이 정도면 결혼에 있어서 엄청 많이 해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기죽는 꼴 나는 못 봐. 그러니까 그냥 엄마한테 맡기고 너 편하게 상민이랑 결혼 준비해. 아마 이거 목록대로만 다 해가면 네 시어머니 되실 분도 너 다르게 보실 거야. 네가 누구 딸인데 기가 죽어.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걱정 마라. 알겠지? 오히려 해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면 슬프잖아. 엄마, 진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염치없이 그동안 계속 받기만 하고 결혼 준비까지 이렇게 신세질 줄은 몰랐네. 신세는 무슨. 아빠 없이 자라서 엄마가 오히려 더 미안하지. 여하튼 혼수 목록은 신경도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정말 죄송스러웠지만 이번 한 번만 더 엄마에게 기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정성스레 남편의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알아봐 주셨고 저 역시 혼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해놓고 신혼집 입주까지 기다리는 동안 혼수 먼저 신혼집에 채워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였는데 어머님이 혼수 먼저 본인 세컨드 하우스에 들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굳이요? 어차피 신혼집으로 배달될 혼수인데 그냥 그 날짜에 맞춰서 배달시킬게요.
굳이 먼저 가봤자 흠집만 날걸요? 내 말대로 하라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혼수 먼저 해놓으면 그 집이 그렇게 잘 풀리고 잘 산다더라. 내가 어른이니 내 말을 따르도록 해. 너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게 있는 줄 아니? 일단 내가 말한 대로 이 집으로 배송시키도록 해. 여기가 빈집이기도 하고 내 세컨드 하우스 같은 개념이거든. 나 진짜 우리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겠지? 나도 상민 아빠랑 결혼할 때 이렇게 먼저 했었어. 근데 지금 봐라. 얼마나 잘 사니? 내 말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해. 어른 말을 듣는 거야. 네, 뭐, 어려울 건 없지만, 일단 알겠어요. 주말에 그 집으로 배송해 놓을게요. 그럼 제가 가서 좀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가서 보면 되지. 안전하게 천천히 옮기는지 아닌지 보면 되니까 너는 그냥 배송만 하고 마음 놓고 있어.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시는 어머님이었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니 저 역시 그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사 비용을 전부 내주신다고 하는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대로 혼수를 장만하여 어머님이 말한 장소에 배송을 보냈답니다. 원래가 조잘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도 굳이 물어보진 않았고요. 하지만 신혼집이 결정이 되었고 엄마가 손수 골라준 이 집이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정말 마음에 든다며 저희 엄마에게 무한 감사를 표했고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하나둘 제 짐을 옮겨두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는 뭐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저에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34평? 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지금 34평이 웬 말이야? 내 아들이 로펌 대표 아들인데 서민평수 웬 말이니? 네 짐이고 우리 아들 짐이고 다 빼고 파혼해라. 난 적어도 42평을 해올 줄 알았다. 변호사 사모되는 사람이 이 정도야?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게 작아요? 저희들 신혼집이고 상민 씨도 저도 마음에 들었으면 된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34평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진짜 저도 도저히 못 맞추겠네요. 42평은 못하니까 억지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럼 파혼해야지. 어차피 결혼 날짜도 남았겠다. 못할 게 뭐냐? 난 구질구질한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파혼해. 어디 34평에 다리라도 뻗고 자겠냐? 우리를 뭘로 알고 이런 서민평수를 해와? 적어도 둘이 살 거면 42평 정도는 돼야지. 그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파혼을 원하시면 저도 못하겠네요. 아버님 로펌도 빼세요. 이제 계약 기간도 끝나가는데 제 빌딩에서 나가주시죠. 어차피 그 건물에 그 층수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줄 섰으니 나가주시면 되겠네요. 또 혼수로 준비한 가구나 가전은 다시 이 집으로 그대로 배송해줘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리 알고요. 아니, 빌딩이라니? 그 건물이 네 거라도 된다는 것처럼 말한다? 그게 얼마짜리 건물인데 네 거인 양 행세를 해? 내가 혼수로 34평 아파트에 왔는데 다리 뻗고 자겠냐며 파혼에 친 시모였고 제가 제 빌딩에서 예비시부의 로펌을 빼라고 하니 예비시모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보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은 짝이 있는 것이고 억지로 있는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이런 가시밭길을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마구 들면서 이 결혼 준비를 끝내야겠다고도 생각이 들어버린 것이었죠. 몰랐나 본데 그 건물 제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아빠가 남겨주신 유일한 제 상속 재산이죠. 뭐 엄마도 사업하시는 분이니 어려움 없으시고 저 역시 건물 하나 있으니 굳이 어렵지 않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엄마가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이긴 하거든요. 그 건물에 상민 씨 아버님 로펌이 들어간 거 모르셨어요? 아, 저랑 상민 씨랑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는지 모르나 본데 제가 그 건물 들락날락거릴 때 상민 씨가 아버님 심부름을 많이 오게 되었고 거기서 맞닥뜨려서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뭘 아시고 들이대셔야지. 굳이 건물이 제 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결혼하면 천천히 얘기하려 했는데 도저히 어머님같이 욕심 많은 분을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네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혼수나 돌려주세요. 아니, 그 건물이 네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진작 말했어야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 그런 알짜배기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건 네가 잘못한 거다. 이제 오해를 풀었으니 우리 처음부터 얘기하자. 아니요. 더욱이 드릴 말 없습니다. 건물주가 아니라고 해도 전 상민 씨랑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건물주면 어머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이 절 더욱더 분노하게 하네요. 저도 굳이 이런 결혼하면서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혼수 돌려주세요. 어차피 모든 계약이야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으니 취소하면 되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먼저 사나오라고 했던 혼수나 주세요. 이왕 엄마가 아파트 해주신 겸 거기에 들여놓고 독립했다고 생각하죠 뭐. 이번 주말까지 혼수 목록 거기다가 배송해 주셨음 해요. 예, 네가 오해를 했나 본데 그냥 내가 아파트 평수 가지고 한마디 한 걸 너 이렇게 죽자사자 달려드니?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건물주라는 것도 놀라운데 혼수를 당장 돌려달라고 하자 예비 시모는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42평 아파트로 준비해 줄 줄 알았는데 의뢰 파혼을 한다고 하니 놀란 것이었어요. 그리고 혼수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옛말에 혼수를 미리 준비하면 잘 산다고 하던데 이 말도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미리 준비한 혼수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거든요. 왜 말을 못하세요? 파혼한다니깐요? 그럼 혼수를 돌려주셔야죠. 그지 어머님 세컨드하우스에 배송한 혼수 말이에요. 우리 상민이도 그 사실 아니? 아니 일단 진정하고 파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지평수만 좀 들려달라는 건데 뭘 그리 쌍심지를 켜냐? 천천히 물 좀 마시면서 얘기하자. 나도 흥분해서 말이 헛나오긴 한 것 같아서 그래. 아니요, 이 결혼 못해요. 제가 빌딩주라고 하니 마음이 달라지셨나 보죠? 그러니 욕심부릴 걸 부려야죠. 됐고 혼수 얼른 주셨음 해요. 어차피 상민 씨도 알게 될 터이니 상민 씨 통해서 혼수를 받던지 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그럼 나가주시길 바래요. 일단 상민이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너한테 혼수 배송해 주기로 한 날짜까지 해줄 거니까 그냥 기다리라고. 그게 배송업체랑 말도 해봐야 하고 글쎄 기다리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리고 파혼이 사실화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결혼도 깨진 마당에 제가 왜 그 날짜를 기다려야 하죠? 이사 비용을 정 못 내겠으면 제가 낼 테니까 당장 돌려주세요. 그리고 착각하셨나 본데 파혼 맞아요. 어머님이 파혼하라면서요. 알겠다고요. 저도 이 결혼 안 하겠으니 돌려달라고요. 일단 상민이한텐 천천히 얘기하자. 너랑 나랑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단언하지 말고. 단언이라뇨? 어머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리고 상민 씨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중대사항을 본인이 알아야죠. 제 말에 계속해서 말을 돌리는 예비 시모였고, 굳이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이 참 이상했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함과 동시에 혼수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는 처음 듣는 소리인 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애원을 했는데, 사실 남자친구한테는 미안했지만 도저히 이런 집에 시집갈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남자친구도 정말 사랑했지만 전 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후폭풍은 엄청나게 되었어요. 엄마가 기어이 일을 내셨구나. 아, 미치겠다. 정말 미안해. 근데 혼수라니? 세컨드 하우스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가 세컨드 하우스에 미리 배달시켜 놓으래서 시켜놓은 혼수 있어. 그거 당장 돌려달라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니까 미리 배송했다는 거지? 아니, 이 집이 어디길래? 그 주소 혹시 좀 알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도 모른단 말이야? 어머님이 종종 가서 쉬신다고 하는 세컨드 하우스던데. 뭐 어쨌든 주소는 여기 있어. 가서 알아봐줘. 남자친구는 제가 파혼을 통보하자 저에게 사정을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단칼에 거절하였고,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모의 세컨드 하우스 주소를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 누구세요? 여긴 저희 집이고 어떻게 된 일이신지? 혹시 집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여기 맞으신가요? 저 배정래 씨라고 모르시나요? 여기가 저희 엄마네 집인데 배정래라고 세컨드 하우스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정래요? 저희 엄마예요. 아, 혹시 상민이? 아, 용케도 알아내서 왔네. 뭐 나머지 얘긴 차차 엄마한테 듣도록 해. 제 이름을 어떻게 알죠? 그리고 엄마라뇨? 당신이 우리 엄마 딸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알고 보니 제 혼수를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비 시모에 숨겨진 딸이었답니다. 숨겨진 딸이 의사 사이를 데려온다는 말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던 예비 시모였고, 경제권이 없던 예비 시모였기에 저에게 받은 혼수로 본인 딸의 신혼집을 채워준 것이었어요. 본인이 다 해준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동안 숨겨진 딸은 예비 신모의 잘하는 부부의 딸로 양자 입양이 돼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뒤에서 예비 시모는 그 부부와 딸에게 한 푼씩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뒤이어 저희 결혼 날짜가 다가올 때쯤 숨겨진 딸과 사이는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했고, 그때 이 혼수들을 다시 제 신혼집으로 가져다 놓을 속셈이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현실에 입이 떡 벌어졌고, 더 충격을 받은 건 남자친구와 그의 아버지였어요.
평생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남자친구였기에 더욱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럼에도 예비시모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동안 딸이 있으면서 숨기고 살았던 거야? 아니, 어떻게? 나랑 아빠한테 그걸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딸마저 있다고 하면 가뜩이나 반대한 네 할머니가 나랑 네 아빠랑 결혼시켰겠니? 어쩔 수가 없었어. 네 아빠랑 결혼하려고 나도 이 약물고 숨긴 거였다. 그 덕에 너도 태어났잖니. 다 네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빠를 기만한 거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애를 숨기고, 저 이 사실 절대 못 숨겨요. 그리고 당장 성희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엄마 과거는 그러면서 성희한테 아빠가 없다고 하고 신혼집 더 큰 걸 해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성희가 저 안 받아주면 저도 제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엄마가 다 돌려놓으라고요. 그래야 할 거예요. 그래. 나도 성희가 건물주인 걸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아휴, 어쩐다니. 건물주를 놓치게 돼서. 그리고 우리 딸도 나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는데 내가 엄마로서 그런 것도 못 해주냐? 의사 사이 데려왔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 혼수는 그대로 성이 돌려주려고 했다. 이게 뭐가 문제야? 걔만 입 다물면 끝날 일을 너도 그만해. 지금 그게 문제인가요? 건물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데? 와, 진짜 엄마 내가 아는 엄마 맞아? 진짜 속물이다, 속물. 그리고 이게 지금 쉬쉬한다고 될 문제예요? 지금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냐고요?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조차고 이래? 이게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걸 넌 모르냔 말이야? 이 엄마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해? 나 때문이라고 핑계 대지 마요. 다 엄마 욕심이고 허세요. 내가 행복하다는데 그걸 왜 자꾸 엄마가 망쳐놓냐고? 남자친구는 본인 엄마에게 절레절레 혀를 찾고, 뒤이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하지만 어차피 구구절절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게 뻔하니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혼수를 이미 남이 썼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저에게 그동안 직살나게 한 모욕까지 더욱더 분노가 되어 돌아왔죠. 전 그 길로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답니다. 남자친구가 본인이 본인 아빠에게 얘기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그래도 본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본인 와이프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겠지만 변호사답게 말로 하지 않고 모든 걸 일사천리로 끝내려고 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네가 건물주라고만 했어도 내가 너한테 그럴 일은 없었을 텐데 한가정 파탄 내고 속 시원해? 네, 속이 시원하네요. 끝까지 아빠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하고 제 혼수는 뒤로 빼돌리면서 신혼집이랑 모든 걸 다 해오라는 어머님과 연이 안 닿아서 시원하고요. 그리고 본인 과거는 생각 못하고 그렇게 나서다가 이혼소장 받은 어머님을 보니 또 속이 시원하네요. 상민 씨와의 인연은 안타깝지만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굽히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많이 느끼셨길 바래요. 어머님이 상민 씨 할머님께 얼마나 당했는지 저야 알 길이 없지만 그걸 똑같이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하신 것 후회하셨길 바래요.
그리고 혼수 비용은 그대로 돌려주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안 참을 거니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독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파탄을 내? 네가 인간이니? 너 내가 가만 안 둬. 역시나 반성은 안 하는군요.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았을 상민 씨 아버님, 그리고 상민 씨, 또 숨겨진 따님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보시지 않았나요? 어쩜 뼛속까지 어머님만 아실 수 있죠? 모든 걸 원상태로 돌려놓으시고 혼수 또한 주세요. 건물주가 왜 이렇게 혼수에 집착을 해? 그거 그냥 나 줬다고 생각해라. 너 돈도 많다며. 근데 뭘 그렇게 집착을 해?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한이 있어도 어머님한테 그건 못 드리겠네요. 절도죄로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돌려줘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앞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렸고 결국 이혼을 당했답니다. 그동안 경제권이 없어서 위자료 또한 주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위자료는 안 받고 깨끗이 이혼을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에 산 세월과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다 떠안고 가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예비 시모에게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재산 분할도 전혀 해주지 않았고 그 나이에 예비 시모는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결국 예비 시모는 이혼을 당했고 결국에 본인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혼수를 저에게 배송을 시켜줘야 했고 예비 시모의 딸은 이 일을 알고 기겁을 했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가 해준 줄 알았던 혼수가 알고 보니 이부 동생의 부인 될 사람이 미리 해온 혼수였으니 오죽했을까 싶었거든요. 예비 시모의 모든 욕심으로 인해 몇 명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 일로 예비 시모의 딸은 예비 시모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자식이 엄마를 안 보고 산다는 게 가장 큰 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일이 이렇게 되니 참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했답니다. 제 혼수를 빼돌린 예비 시모의 최후였고 건물주라고 갑자기 태세 전환한 시모의 말로였죠. 그 후로 남자친구를 몇 번 만나 하소연을 들어주었지만 저 역시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엄마도 그냥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사셔. 그리고 아빠도 충격이 크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낌새가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나 봐. 그냥 마음 내려놓고 사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엄마의 욕심 때문이었겠지. 네 마음이 안 좋은 건 아는데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원하면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돼. 그리고 도저히 잊어보려고 했는데 널 잊지 못하겠더라고. 미안. 상민 씨 보면 어머님이 떠올라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 마음 잘 추슬러.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어디서든 꼭 건승하길 빌게. 넌 잘 될 거야. 남자친구와는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이별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모든 걸 탈피하고 나니 새로운 것들이 새록새록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엄마와의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 같아서 앞으로 효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평생 받기만 한 딸, 엄마에게 조금은 더 갚고 시집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제 파혼에 마음이 안 좋아 보이셨지만 그래도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인생의 한 페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더더욱 웃으며 털어버리는 날도 오겠죠? 요즘은 주말마다 엄마와 맛집도 다니고 더욱더 못다한 효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용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들을 키워낸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후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힘없는 노인으로 변해버려 평생 제 곁을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배아파 낳아 키운 새 자식들은 은혜도 모르고 저를 내쳐버리는 통탄한 일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너무 그립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건지 후회만 남게 되었어요. 힘들게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해오며 이악 물고 버텨왔었는데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함보다는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고 결국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가져오는 비통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즐겨하던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서둘러 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대장암이었던 거죠. 이미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앞이 안 보였었는데 남편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본인 몸을 걱정하기보다 저를 더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먼저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꺼냈을 때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 못해줬던 기억들만 떠올라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자식들이 찾아왔죠.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몸 관리에 엄청 신경 쓰시더니 대장암이 말이 되냐고요? 의사는 뭐라고 하는데요? 좋아질 수 있대요? 항암 치료를 받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 최근 들어 살이 많이 빠지더니 안색도 안 좋아지고 혈변도 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몸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 전혀 몰랐다. 웬만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자주 와서 아버지랑 대화도 자주 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듯해.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자주 와요? 오늘도 정말 힘들게 시간을 뺀 거라고요. 잠깐 온 것뿐이라 회사에 다시 가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아직 정정하시구만. 병원에서 너무 겁부터 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얼굴 뵀으니 먼저 가볼게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너는 지금 회사가 먼저니? 너희 아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상처를 줘야만 속이 후련해? 너는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만투성이야? 네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인데? 너희 아버지가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너한테서 눈물 짜내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지금의 너를 있게 해준 너희 아버지인데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저 혼자서 알아서 큰 거지. 받은 기억은 전혀 없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면 아버지가 모든 걸 저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좋은 기억보단 서운했던 기억들밖에 없어서 엄마가 원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서 못들 하는 거야. 그만하고
너는 바쁘다며? 그럼 서둘러서 회사로 가봐라. 당신도 너무 열내지 말고. 그러다 혈압 오르면 어쩌려고 그래? 평소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놈이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보니 열불 터져서 그래. 너 혼자서 알아서 컸다고? 그동안 먹여주고 채워주고 대학 등록금에 취업했다고 차만 뽑아줬어? 결혼한다고 해서 그 비용 전부 대주고 신혼집까지 마련해줬더니 너 지금 한다는 말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동안 남편이 쉬지 않고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셋째까지 전부 뒷바라지 해줬는데 받을 때는 넙죽 엎드리던 놈이 저희 남편 세상 떠날 날이 되니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아들한테 받은 상처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병실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죠. 둘째 아들이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며 병실 밖을 빠져나간 뒤에야 모든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첫째와 막내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있고 싶어 자식들을 돌려보냈어요. 남편도 그제서야 힘든 몸을 눕히며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있는데 본인이 과거에 아이들한테 너무 못해준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둘째 아들이 원래 첫째와 막내보다 욕심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자기가 전부 다 가지려 하길래 남편이 몇 번 안 좋은 말을 했었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셋을 키우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항상 아낌없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었죠. 결국 둘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첫날 병문안 온 이후 단 한 번도 찾아와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자기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와야 하는데 끝까지 오려 하지 않자 너무 화가 난 저는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곧바로 받은 둘째 며느리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듯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제가 지금 모임에 나와서 전화 통화를 오래 못하거든요. 용건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거냐?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지금 모임에 나가 웃고 떠들고 있는 거야? 아버님 세상 떠나신 거 진작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이라서요. 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저희 말고도 형님네도 있고 동순애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만 날도 아닌데 너무 열내지 마세요. 그이가 첫날에는 굳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나중에 전화 주시겠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너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니? 지금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놈은 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그게 오늘 엄청 중요한 일이 잡혀 있어서 어머님 전화 못 받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중요한 계약 건이 있어서 꼭 성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 모임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이는 이제 시작이라고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떠나신 아버님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장례식장 참석 못하면 나중에 시간 될 때 납골당이라도 찾아가도록 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장례식장에 오지 않는 것도 화가 나는데 며느리는 제 속을 더 긁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저는 장례가 끝나면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그런지 뒷골이 당길 정도였고 둘째 아들 내외는 결국 장례식장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막내 내외는 저보고 참으라고 했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에 저녁에 둘째 내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누르자 그제서야 아들은 문을 열어 주었어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연락 정도는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시간 없으니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제가 장례식장 못 갔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올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부터 걱정하셔야죠.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자식된 도리로 장례식장은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비칠 수가 있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해달라는 건 다 해줬는데도 너는 항상 불만이었잖아. 세 아들 중에서 네가 제일 많이 가져갔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불효를 남겨?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세상 떠나실 때 너만 걱정하고 떠나셨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냐? 며느리 너도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와라.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어머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라 기분 망치면 안 되거든요.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오늘 약속 망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서운한 게 있으셔도 오늘은 적당히 하시고 살펴 들어가세요. 차라리 그냥 장례식장 갈 걸 그랬어. 잠깐 얼굴이라도 비쳤으면 쓸데없이 잔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야? 귀찮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대? 내 아들이 서운한 게 있었더라도 네가 잘 설득해서 데리고 왔어야지.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니? 내일 당장 납골당에 찾아갈 거니까 너희들도 따라 나서라. 주말인데 잠깐 시간 낼 수 있는 거잖아. 표정들이 왜 그래? 그것도 싫은 거냐? 내가 정말 난리치는 꼴을 봐야 되겠어? 오늘 중요한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알았어요, 알았어. 가면 되잖아요. 그럼 내일 다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엔 연락 없이 찾아오시면 만나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볼일 끝난 거죠? 아들 내외는 저를 밀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내려가 버렸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다음날 납골당에 같이 가겠다는 말에 한 번 더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마지막으로 믿고 싶었고 인연을 끊더라도 자식이 세상 떠난 남편의 모습은 봐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다음날 납골당에 갈 준비를 하고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로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아들은 끝내 저와의 약속을 깨버렸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었던 저는 다시 둘째 아들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와의 약속을 깨버린 아들의 행동에 더 이상 미련 두고 싶지 않아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문제로 저에게 찾아온다 해도 저는 둘째 아들한테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 결심했죠. 그렇게 둘째 아들과 인연을 끊어내고 살아가던 어느 날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길래 무언가 부탁을 하려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첫째 아들이 먼저 입을 열어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었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자 첫째 아들이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저희 둘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그동안 모아둔 돈들로 막고는 있지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손 벌릴 곳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그래도 숨통은 찰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엄마도 저희 회사 사정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만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큰 타격이라 지금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저희 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말아요. 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재산을 저희한테 전부 주시면 사업이 다시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머, 그렇게는 안 되죠. 저희한테 돈을 빌리려 하시길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았는데 어머님 집에까지 찾아오실 줄은 정말 몰랐네. 어머님, 도와주지 마세요. 아주버님이랑 서방님이 지금 아버님 재산 탐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많은 재산 홀라당 넘겨주시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절대 안 돼요. 너는 또 여기는 어쩐 일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니? 아버지가 옆에 없으니까 그새 달라붙어서 재산을 탐내려 하는 거야? 제가 아무리 개차반같이 행동을 했어도 재산 문제는 별개이니 무조건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문제만큼은 내가 빠질 수 없지.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아버지 재산 전부 다 준다고 해서 나중에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형,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재산 문제는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 단독적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내가 형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가져가게 놔둘 것 같아? 엄마, 재산 문제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너희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면서 네가 재산을 가질 자격이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 집안 중에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알아채선 허락도 없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이참에 잘 됐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 첫째랑 막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전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아들 내외는 말도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귀를 닫아버렸고 둘째 아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실들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째와 막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옆자리를 지켜줬었는데 그래서 더욱 남편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상당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해서 남편이 그동안 평생 벌어모았던 재산들 전부 다 털어 첫째와 막내 아들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는 제 결정에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며 그렇게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업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 안정권에 들어선다면 저에게 받았던 만큼 베풀어 주겠다고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 혼자 살기에는 관리가 힘들 것 같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죠.
그렇게 하나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의 서재 책상 밑에 못 보던 상자 하나가 있길래 주워들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순간 어디서 탄 냄새가 코끝을 찌르길래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주방에서 화재가 나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에 화재가 날 만한 걸 올려둔 것도 아니었는데 저 혼자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불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화재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뿌려 보았지만 이미 천장까지 타고 올라가 버린 화재는 저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밖으로 탈출을 해야 하는데 집안에 있던 물건들과 남편과 함께 있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걸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발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차오른 연기는 제 시야를 가로막았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제가 들고 있던 상자 하나만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렸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화재가 현관에까지는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열면 바로 열릴 줄 알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무리 잡고 돌려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미 거실 천장까지 화재로 뒤덮인 상태에서 현관문도 열리지 않자 저는 2층 계단으로 급하게 올라가 옥상으로 탈출을 했어요. 건물 안에서는 물건들이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열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는 사이 119가 도착해 화재 진압에 힘을 써줬지만 이미 집안은 전부 다 타고 재로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어느 정도 연기를 마신 상태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제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에 자식들이 병실 문을 열며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서 그날 바로 퇴원을 할 수는 있었지만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갔고 저는 자식들의 행동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거예요? 아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화재가 난 발화 지점이 주방이라고 하던데 뭘 하셨길래 불이 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집이 전부 다 타버렸다면서요. 그럼 아예 허물고 땅만 팔든지 해야 되겠어요. 당장 지낼 곳은 있으세요? 나도 왜 불이 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주방에서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나와보니 주방에서 이미 불이 나고 있었어. 집이 그렇게 됐으니 전부 다 헐고 땅만 처분하던지 해야 되겠지. 그런데 거처가 없어져서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너희들한테 신세 좀 줘도 괜찮겠니?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나 혼자 살 곳 마련해서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너희들한테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다. 엄마도 지금 너무 놀란 나머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 저희 집에요? 잠깐만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도 애들이 많아서 어머니가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어요. 방도 없고요. 나도 형이랑 같은 상황이잖아. 우리도 남는 방이 없어서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숙소 같은 데서 잠깐 지내시던지 집 근처 원룸 하나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화재가 난 집 철거하고 땅을 파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소식 듣고 왔어요. 어쩌다가 화재까지 났어요? 혼자 계시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셔서 주방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설마 엄마? 치매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에 화재가 난 걸 모르고 계신 거죠? 그래도 상태는 멀쩡해 보이니 저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딱히 지내실 것도 없으실 텐데 창고 옆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용품들 구비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세상을 떠나셔야 남은 재산까지 전부 다 홀랑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그럼 저는 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둘째 아들이 나가자 첫째, 셋째도 잠깐 제 거처를 마련해주기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급하게 둘째 아들 뒤를 따라 나갔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들한테 한 소리 하려고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세 아들 녀석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오고 가는 걸 듣게 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노인네가 명도 참 더럽게 즐기네. 어차피 화재 난 거 그냥 같이 사라졌으면 좀 좋아?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그걸 뛰쳐나오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모든 건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 그 땅값이 얼마짜리인데? 이제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그래도 아버지 재산은 전부 다 받았잖아. 둘째 형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우리한테 그 큰 돈이 들어왔었겠어? 둘째 형이 일부러 엄마를 자극한 거잖아.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은 거고. 그래야 엄마가 둘째 형에 대한 분노 때문에 보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재산을 더 쉽게 준 거였잖아. 이번 것만 조용하게 넘어갔었다면 껍데기까지 홀라당 벗겨먹는 거였는데 정말 아쉽네. 그렇게 많은 돈을 맨날 숨겨놓고 꺼내려 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돈이 많으면 알아서 좀 나눠주면 될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나눠주고 정작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일단 오갈 데도 없는 노인네 괜히 분노 사게 해서 남은 재산 토해내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둘 중 하나는 잠깐 동안 모시고 있어. 막내 네가 좀 모시고 있어라. 어차피 그 땅은 금방 처분되니까 며칠만 같이 지내면 되는 거야. 이번 것만 끝내면 더는 볼 일 없으니까 네가 좀 희생해라.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파투낼 생각은 아니지? 불편해도 조금만 참고 신경 써주는 척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 아유, 왜 하필 나야? 형들은 꼭 하기 싫은 일들은 나를 시키더라. 항상 보면 뒤처리는 내가 전부 다 했었다고. 이번에 들어오는 재산은 내 비중이 컸으면 좋겠어. 세 아들 녀석들은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짜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는 둘째 아들에게 보라는 식으로 첫째와 막내에게 도움을 줬던 거였죠. 거기에다가 화재 또한 저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까지 가져가려고 계획을 해서 행동까지 옮긴 거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화재를 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첫째와 막내도 둘째와 손을 잡았다는 게 너무 큰 아픔으로 찾아오고 말았죠. 결국 저는 그날 이후 제 뱃속에서 나온 세 아들들을 용서해 줄 수 없었고 화재가 난 집 옆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앞으로 어떻게 그놈들을 정리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화재가 나서
CCTV도 무용지물이었고 둘째가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 화재가 났을 당시 조사를 했던 형사님을 다시 만나 제기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담당 형사는 세 아들의 뒤를 조사했고 저는 화재가 난 집을 철거한 뒤 남겨진 땅을 처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 아들들은 제가 걱정도 되지 않는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를 보러 단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남편과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정말 앞만 보며 열심히 뛰어왔는데 정작 제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너무 허무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만 남아버렸다는 거에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컨테이너에서 지친 몸을 눕힌 채 잠을 청하려 하는데 남편이 남기고 떠난 상자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때 서재에서 들고 온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힘든 몸을 일으켜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몇 개 있었고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작은 다이어리 같은 회고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의 내용을 살펴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세 자식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거에 따른 증거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모른 척하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해선 안 될 잘못을 가하려 했다는 내용들부터 첫째와 막내 또한 남편이 가진 재산을 지속적으로 탐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 세 아들에게 감시를 붙인 남편은 아들들의 계획들에 모두 방어를 하며 위기에서 몇 번이나 벗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세 아들이 모여 의논한 범죄 계획과 그리고 남편이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먹고 있던 약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했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확보해 놓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세 아들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지속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거고 남편의 재산이 점점 사라져가자 세 아들들은 더욱더 치밀하게 접근해서 남편의 재산을 탐하려 했는데 그동안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세 아들들을 키우며 지난 세월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아비로서 많이 부족해 아들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후회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직접 하기 위해 상자에 있던 증거물들을 형사분께 넘겨주게 되면서 세 아들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기록들은 세 아들을 궁지로 몰아세웠고 결국 재판에서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저에게까지 잘못을 가하려 했다는 거에 상당히 무거운 중범죄로 처벌이 내려져 모든 계획의 중심이 되었던 둘째 아들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첫째와 막내는 징역 5년으로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듣고 싶어 둘째 아들과의 면회를 신청해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죠. 둘째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잘못만 있는 줄 아세요? 두 분은 저희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줄 아냐고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정작 내 손에 쥐어주는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로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려면 뭐하러 이런 집안에 저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아낌없이 도와주시면서
정작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재산을 제가 모두 다 가져가고 싶었다고요. 자식은 원래 끝도 없이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달라 하면 아낌없이 줘야 하는 게 부모라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너희 아버지랑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지금까지 너희 셋을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 왔었다. 그런데 주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질 수는 없는 거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너희 아버지는 알려주려 했던 건데 그걸 너는 불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 어차피 저는 여기에서 7년만 있으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제 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으시면 안 될 거예요. 엄마를 끝까지 찾아내서 제가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각오하고 계세요. 평생 두 발 뻗고 주무시지 못하게 만들 테니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사시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년 뒤에 두고 보자고요. 둘째 아들도 그렇고 첫째 막내 또한 저와 남편에 대한 분노는 가득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고 가르쳤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좋은 결과는 얻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세 아들들이 계획해서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저에게 돌아왔고 지금 현재 저는 다른 지역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의 삶이지만 이곳에서 세 아들 녀석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얻은 거라곤 아픔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지역에서는 앞으로 좋은 날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작게 운영하고 있는 찻집에 잠깐 머물러 가는 손님들과 수다를 떠는 게 요즘 제 낙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만약 저희 찻집을 방문해 주실 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 새롭게 시작한 남은 인생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평화가 끊이지 않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계획을 했다가 결국 헤어지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제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와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서로 정말 잘 맞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만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상상하고 그려왔던 그림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너무 큰 충격에 지금도 그 사건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믿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예비 시모의 귀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말에 깜짝 놀라 업무를 보던 도중에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예비 시모는 퇴근하면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곧장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지 별 뜻은 없을 거라면서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전화 통화를 끊은 뒤에도 불안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전에 따로 얼굴을 보자는 말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예비시모가 저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대충 짐작할 순 있었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같이 와주면 좋았겠지만, 하필 그날 지방에 출장 중이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자리에 예비 시모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질문을 했어요.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고 자연산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 아들이 좋아할 만하네. 사진으로 대충 보긴 했는데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인물 좋은 건 합격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결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초면부터 반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내가 원래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존대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 내가 살아온 역사에 아랫사람에게 존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게 상대방도 편하잖아?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볼까? 내가 왜 얼굴을 보자고 했는지 혜은 씨는 모르겠지? 이런 대화는 가족들 앞에서 하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서 단둘이 대화를 좀 하고 싶었거든. 내 아들과 나는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니 내가 말한 조건에도 부합한다면 큰 문제 없이 결혼을 진행하겠지만 반대로 조건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도 내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신중히 대답을 해야 될 거야. 우리 집안에 정식적으로 인사를 오기 전에 일단 먼저 혜은 씨 집안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파악하고 싶은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말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안의 재력이 어떤지부터 얘기하는 예비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던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진 걸 보면 시모의 성격이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시모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 집안의 재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제가 시모가 말한 조건들을 전부 다 맞춰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시댁 집안도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눈빛이었고 저희 집안에 대해 설명을 하자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예비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예단 품목 리스트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정도도 못 해주면 이 결혼 힘들지 않겠니?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결혼이 성사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내 아들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는 걸 원하지. 뭣도 없는 집안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래도 이건 너무 억지 같은데요. 예단 목록이 전부 명품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정도 예단 목록이면 나는 양호하다고 생각했는데 혜은 씨가 다른 집안 결혼하는 거 안 봐서 그래. 예단 품목으로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정도면 별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어차피 가구들도 이왕 드리는 거 처음부터 좋은 걸로 맞추면 좋잖아. 원래 한국 문화가 다 그래.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조건에 맞춰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 정도 맞춰주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지. 그럼 할 말 끝난 거지? 남의 집안 자식 데려가는 게 어디 쉬울 줄 알았니? 예비 시모가 내민 예단 품목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집안 기준에선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시모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억지인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예비 시모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출장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방금 내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 한번 확인해봐. 그게 뭔지 알겠지?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영호 씨 집안에 들어가야 될 예단 품목이야. 영호 씨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예단 품목 비용만 1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내가 이걸 맞춰줘야 돼?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 가구들까지 전부 다 명품들이네? 아, 오늘 우리 엄마가 얼굴 보자고 했던 게 예단 품목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어? 아, 나한테는 그냥 잠깐 개인적으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정식적으로 인사를 오기도 전에 예단 품목부터 보여줄지 몰랐거든. 예비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예단 품목 리스트를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가 보여준 예단 품목들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며 당황해했고 예비 시모를 바꿔달라는 말에 핸드폰을 건네주자 저를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나다. 이 정도면 나도 배려 많이 한 건데 뭐가 억지라는 거니? 너를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잘난 내 아들 장가 보냈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힘들게 키워왔던 세월이 너무 허무하잖아. 그래서 내 기준에서 적당한 거 골라 예단 품목 정해놓은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나도 이 정도도 못해줄 집안에 너를 장가 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아? 능력 좋은 여자 많으니까 결혼할 여자는 따로 찾아봐라. 대충 얘기 끝났으니 혜은 씨도 앞으로 내 아들 그만 만나줬으면 좋겠네. 내 아들 나이도 있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내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 시모는 저에게 핸드폰을 던지면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문제로 만약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 해도 예비 시모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함께했던 관계를 접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먼저 카페에서 나간 예비 시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예단 품목 용지를 들어 다시 읽어 내려가 봤지만 몇 번을 다시 봐도 예비 시모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단으로 한 살림 차리려는 듯한 모습이 너무 보여 실망스러웠고 그렇게 예비 시모와의 실망스러운 첫 만남이 끝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잠깐 저희 집 앞에서 얼굴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날 예비 시모가 헤어지라는 말까지 나왔었다며 남자친구가 말했던 예비 시모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서운했던 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가 헤어지라고 할지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당황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고 시댁 생활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 차라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 거였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는 이별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자기가 상황을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겠다며 저를 설득시켰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 시간 뒤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일단 받았는데 이번엔 예비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우 오빠 동생이에요. 좀 전에 우리 오빠가 집에 왔는데요. 예단 품목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요? 우리 오빠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예단 품목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우리 오빠가 난리칠 정도였는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뭐 별것도 없던데요. 이 정도는 다른 집안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단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서 고작 몇 푼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냐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우리 오빠 눈 돌아가서 난리도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가 예단 품목 건네줬으면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우리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히 해줄 법한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 다짜고짜 전화해서 예의 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호 씨 어머니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갑자기 예단 목록 보여주는데 당황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기준이 있는 건데 영호 씨로 한몫 챙기겠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예단 품목이 전부 다 명품들로만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단 품목 보여주면 그 사람이 화낼 걸 뻔히 아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전화 이리 좀 내놔 봐라. 너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 감히 시집 무서운 줄 모르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제가 상황을 안 좋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예단 리스트를 보여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뭐라고? 그 정도 해줄 능력도 없는 집안이면서 내 아들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쥐뿔도 없는 집안에 장가 보내려고 내 아들을 5급 공무원 만들고 지금까지 힘들게 뒷바라지 했는지 알아? 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과 한 번이라도 만나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니까 밤길 조심하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하나 있는 아들로 장사하려니 많이 힘들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네요. 결혼 전부터 저를 쥐잡듯 잡으려는 두 모녀의 행동에 질려버린 저는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결혼 자체를 기대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회사 앞에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얼굴 마주쳐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일부러 피하려 했는데 저를 발견한 남자친구가 쫓아와 할 말이 있다며 붙잡았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끝맺음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미 인사도 드리기 전에 모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는 걸 남자친구도 알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강하게 제 의사를 밝혔어요. 결국 더 이상 매달려봤자 저희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나게 되었는데 안 좋은 일들로 인해 헤어져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몇 년간 함께 해왔었고 서로 좋은 감정이 남아있었던 상태에서 예비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거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지금 우리 아들이 술 먹고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 이러다 사고라도 날 것 같아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혜은 씨랑 결혼하게 해달라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거든.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혜은 씨가 설득 좀 해줘요. 급해서 일단 전화했어. 네? 아, 그때는 반말하시더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근데 저는 지금 업무 중이라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상황을 수습하려고 전화한 거잖아요. 이미 저희는 확실하게 끝낸 관계인데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힘들게 설득해서 내려와봤자 결국 또다시 헤어짐을 통보할 텐데 상황만 계속 반복되겠죠.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 아들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혜은 씨,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우리 관계 다시 좋아질 수 있게 노력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 아들부터 옥상에서 좀 내려오게 설득해주면 안 될까? 원하는 게 내 아들과의 결혼이잖아. 그럼 그렇게 해줄게. 예단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까 내 아들만 좀 설득해줘.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수선하고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데 예비 시모의 수화기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빨리 데려오라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예비 시댁의 첫 인사간 내 얼굴을 보자마자 온 시댁이 비명을 지르면서 내 밑에 엎드리며 남자친구를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고개를 들어 옥상을 바라보니 남자친구가 위태롭게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련하게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 어차피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내가 내려오면 엄마가 결혼 허락해 주겠다고 했어. 나랑 약속했는데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라고. 조건 같은 것도 달지 않는다고 했어. 엄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죠? 만약 엄마 말이 거짓이면 저 이 자리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약속 지킬 거라고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 알았다. 좀 전에 통화할 때도 충분히 얘기했었어. 너희들 결혼 허락해 줄 거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을 거니까 너만 내려오면 되는 거다. 남자친구는 제가 올라와 주길 바랬고 예비 시모는 저를 뒤따라왔어요. 같이 올라가고 싶다며 아들을 걱정하면서 따라오셨고 그렇게 제가 옥상 문을 두드리자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보고 싶었다면서 안아주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곤 있었지만 남자친구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봤자 시댁 식구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식을 올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얼굴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상황을 진정시킨 뒤 최대한 좋게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밑으로 내려간 뒤 다시 한번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를 밖으로 밀치더니 저를 옥상으로 끌어들였고 뒤이어 옥상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문을 열어달라며 두드렸는데 예비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분노한 얼굴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까지 꽤 감히 우리 집안을 들쑤셔나? 내가 정신 나갔다고 결혼을 허락해 줄 거라 생각했어? 너는 그냥 내 아들을 내려오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 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결혼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행동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나도 당신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그만 문 여세요.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 당신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면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하려 했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내 아들한테 미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도 않았을 건데 결혼을 허락해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달려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예단 품목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 아들을 사랑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너 때문에 이게 뭐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도 방법이 틀렸다곤 생각 안 해봤어요? 어느 누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1억이 넘는 예단 품목을 내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으로 장사하는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호구죠. 당신이 걱정하는 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 비키라고요. 아니, 나는 오늘 내 아들에게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너 이리 좀 와봐. 내 아들과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절대로 내려갈 생각하지 마. 예비 시모는 제 팔을 붙잡곤 무작정 옥상 난간으로 돌진을 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예비 시모를 뿌리쳤는데 이미 예비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제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무작정 난간으로 끌고 갔어요.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제가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눈밑이 아찔할 정도의 높이에 예비 시모와 저는 매달리게 되었고 1층으로 급하게 내려온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긴. 네가 생각 없이 행동을 해서 엄마도 똑같이 좀 해야 되겠다. 너는 엄마가 싫다는 여자랑 억지로 결혼을 하고 싶니?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알았어요. 결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와요. 이러다 정말 둘 다 큰일 나겠어. 잘못하다가 둘 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작에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고집은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이제 와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 말 믿고 내려갔다가 말 바꿔서 또 쓸데없는 짓을 할까봐 아들 너를 못 믿겠다. 차라리 얘가 밑으로 떨어져서 장애인이 돼야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2번 다시 나오지 않겠지? 예비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막무가내였고 1층에서 내려오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저를 밑으로 떨어뜨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멱살을 잡은 손을 난간으로 계속 밀어내길래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갔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며 이미 정리된 관계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예비 시모는 저를 난간으로 계속해서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난간에 매달려 몸싸움이 벌어졌고 안간힘을 써서 예비 시모의 팔을 뿌리친 뒤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제가 옥상문으로 도망을 치려 하자 저를 잡겠다고 급하게 뒤쫓아오려는 예비 시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예비 시모가 난간에 없길래 떨어진 줄 알고 난간 쪽으로 달려가 확인을 해봤는데 겨우 매달려 있더라고요.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할 것 같아 예비 시모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예비 시모는 저와 난간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힘을 다 써버렸는지 제가 도와주기도 전에 손을 놓쳐버렸고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밑에 구조대원분들이 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쿠션을 설치를 해놨었는데 예비 시모는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밑에 있던 또 다른 난간에 머리를 강하게 한번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예비 시모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은 예비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린 저는 옥상의 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가자 남자친구가 급하게 달려와 제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살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뺨을 올려쳤고 생각 없이 행동한 거에 대해 화를 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본인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도 똑같다면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병원에 입원한 그 사람 어머니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는지 식물인간 상태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한마디 했다가 집안이 쑥대밭으로 되어버려 지금도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생각 없이 행동해서 자기 엄마를 평생 깨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 집안의 상황을 보니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